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부에서는 이제 원나라 끝내고 명나라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원나라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출생이 유목민족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원나라가 멸망시킨 나라가 남송이에요. 근데 이 남송은 출생이 농경민이야. 다른 말로 무슨 족이야? 한족이야. 그러다가 이 한족을 멸망시키고 얘네를 밑에 수발에 놓고 이 몽골 원나라 유목민족이 중원을 장악한 거란 말이야. 그러던 와중에 1368년에 등장한 명나라가 다시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대륙을 지배하지. 얘네는 다시 무슨 민족일까? 농경민이야. 무슨 족? 한족이야. 그러면은 이 명나라의 어떤 정치제도,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나라의 것을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르죠. 안 따르죠. 얘네의 그 좌우명은 이거야. 우리 남송 때 한족들이 만들었던 문화. 근데 그 문화가 이 원나라 때 다 붕괴돼 버렸어. 그 문화를 다시 어떻게 한다? 부활시킨다. 라는 게 이 명나라 때 한족들의 어떤 가치예요. 물론 일반화시킬 순 없어. 안 그럴 때도 있겠지. 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원나라 때 실행했던 것들 중에 좋은 거는 한두 군데 갖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 원나라 때 것을 보고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워요. 왜? 우리는 농경민 한족인데 얘네는 유목민들 찌끄레기들이야. 내 생각이 아니야. 얘네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디 유목민들 것을 보고 배워? 보고 배울 게 없어. 우리는 우리 거야. 라는 마인드예요.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넘어갑니다. 자, 원나라만큼 활력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 파트보다 다음 시간에 배울 파트에 훨씬 내용이 많거든. 오늘은 맛배기야. 그래서 여기는 수업 내용 금방 끝나요. 자, 일단 먼저 봅시다. 명나라를 만든 사람은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야. 얘는 농민 출신이에요. 중국 역사상 가장 낮은 곳에서 황제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그지 이런 알그지가 없었어. 17살 땐가? 부모님 다 여의고 진짜 혈혈단신으로 농민반란군에 합류해서 나라까지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주원장. 그래서 이 주원장이 황제가 된 다음에 첫 해의 연호가 홍무였어. 홍무. 그래서 주원장을 보통 무슨 제라고 부른다? 홍무제라는 황제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홍무제야. 자, 이 당시 처음 명나라의 수도는 이곳입니다. 다시 쓸게요. 같은 말인데 중국식 단어로 쓰는 게 낫죠. 난징이야, 난징. 우리말로는 아까 처음 썼던 남경입니다. 그리고 이 주원장이 처음 명나라의 황제가 돼서 원나라를 물리친 다음에 했던 정책은 요거예요. 육유라는 거를 제정하고 반포해요. 제정이 뭔지 알죠? 만드는 거. 반포도 뭔지 알죠? 뿌리는 거. 그럼 유규가 뭐냐? 이거 6가지, 6육자거든요. 유자는 뭐냐면 원나라는 성리학을 그렇게 숭상하지 않았어. 근데 성리학이야말로 우리 한족들이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사상이란 말이야. 이 맥이 끊겼어. 근데 우리가 다시 이걸 이어야 돼. 그럼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의 생각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군에게 충성하고 친구들끼리 우애를 돈독히 하고 이런 6가지가 있거든요. 그 6가지를 새로 지정을 하는 거야. 왜? 원나라 때 이미 끊겼으니까 그 흐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남송 때 만들어진 성리학의 어떤 유교적 가치관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해서 이 명나라 처음 시작과 동시에 홍무제가 육유라는 것을 제정해서 온 국민들에게 반포합니다. 자, 두 번째, 어린도책이라는 걸 제작하는데 요거예요. 요 그림 보이지? 이게 어린도책이야. 이게 뭐냐면 이건 가로치고 쓰세요. 토지대장이야. 이 땅이 여기서 다 사람 이름이거든. 내가 읽을 수는 없겠지만 요 땅이 누구 땅이고 땅 주인이 누구고 뭘 키우고 가꾼다. 이 땅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누구 땅이고 여기 뭘 키우고 뭐 쌀이 몇 가마니 나고 이런다. 여기 누구 땅이고 어쩌고.
이거 누구 땅이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 지도를 놓고 여기 옆에 백지를 놓고 여긴 누구 땅 누구 땅 여긴 누구 땅 누구 땅 여긴 누구 땅 막 써 이렇게 쭉 쓰는 거야. 그럼 저기 위에처럼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 써놓고 이거 지금 한 부분만 내가 떼온 건데 이거 전체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모양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거든. 징그럽지 않니? 근데 이게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대요. 그래서 이 어자가 물고기 어자야. 그리고 이 린자가 비늘 린자야. 물고기의 비늘처럼 생긴 그 토지 대장을 만들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야? 어린 도 책이야. 어린 도 책. 알겠니? 그리고 나서 잠깐만 이거 지우자. 잠깐만 얘들아. 자, 어린도책이라는 토지 대장, 토지 대장을 만들고요. 자, 이제 토지 대장을 만들었으니 여기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요 땅이 누구 땅인지도 알아야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되냐. 어떠한 마을에, 요 10집이 5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5집에 대장이 있어요. 자, 또 여기도 5집에 대장이 있을 거고. 그냥 예를 들어서야 5집에도 대장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대장들의 또 대장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대장들이 몇 명 있을 거야? 이 세모 대장. 또 이 대장들의 대장이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원나라 때 천호제라 그래서 뭐 10장호, 100장호, 뭐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이런 식으로 되게 체계화된 군사 시설을 만들어 놨듯이 얘네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향촌, 이 마을을 굉장히 체계적인 단위로 구분을 해놔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갑제라고 불러요. 자, 그럼 결론만 얘기해보자. 이 어린도책을 만들고 이갑제를 실시한 가장 큰 이유는 뭐를 잘 걷기 위해서야? 세금 잘 걷기 위해서지. 세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승상제라는 것을 폐지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은 이렇게 왕이 밑에 있고요. 그 밑에 왕의 지위를 받고 이 뭐라 그래? 이 신하들한테 그 왕의 명령을 다 전달해주는 관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야? 승상. 왜 이렇게 책상이 흔들리냐? 오늘 보다가 머리 아프겠는데? 미안. 이 왕의 명령을 밑에 신하들에게 전달해주는 승상이라는 직책이 있거든. 중국 역사상 계속 있어요. 한나라 때부터 있어요. 근데 이 승상이라는 사람을 잘 만나면 좋은데 얘가 만약에 엄청 욕심을 가지고 악독한 마음 먹잖아? 그러면은 이 왕과 신하들 사이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명나라 주원장 홍무제가 승상 없애버려 하고 없애버려요. 그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자기 명령을 전달해요. 좀 물론 힘은 들겠지. 근데 훨씬 더 전달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직관적이고 솔직해지겠죠. 정확해지고. 그래서 승상제라는 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홍무제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황제는 영락제입니다. 이 영락제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성리학 배울 때 배웠던 영락대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겠지. 이건 다 써본 거야. 자, 안 써도 돼. 자, 홍무제 때 난징이 수도였는데 이 영락제 때는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오늘날 어디야? 북경이죠. 북경. 옮기고요. 몽골을 공격해서 아예 위쪽으로 더 올려놔버려. 그러니까 이게 좋다. 저만 스탑할게요. 저 방송 끝나면 다시 왔습니다. 자, 영락제 때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는데 얘들아 이유는 간단해.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도를 수업을 안 한 지 하도 오래돼서 지도도 잘 모르겠다. 자, 이 우리나라겠죠. 당연히 일본이고. 이 홍무제 때는 이게 원래 이 전체가 몽골이었단 말이야.
그 원나라였잖아. 근데 처음에 난징이 이쯤이에요. 그래서 이 홍무제가 만든 명나라가 남쪽에서부터 출발하거든. 왜냐면 이 남쪽 강남 이남 지역에 한족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한족들의 지지를 받고 등에 업고 이 남경을 중심으로 수도 남경이었어. 난징이었어. 이 남경 난징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국해서 점점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이 원나라를 몰아내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죠. 그럼 당연히 북경이 이쪽에 있거든. 여기가 베이징이야. 계속 올라왔어. 그럼 원나라 어디까지 밀어내? 베이징 밖까지 밀어내야지. 나중에 원나라가 이 위에까지도 올라가요. 원나라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 밑에 명나라가 다시 중국 대륙을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원래 이 밑쪽에 치중돼 있던 수도가 어디로 옮겨지는 게 맞아. 위쪽 베이징으로 옮겨지는 게 맞죠. 그래서 베이징 북경 쪽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 이 영락제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다 베이징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베이징의 수도를 만들고 거기를 내 기반으로 삼아야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베이징으로 옮긴 다음에 이 원나라를 완전히 더 위쪽으로 몰아내버려요. 망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 유목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다만 이동할 뿐이다. 그래서 위쪽으로 원나라를 몰아내고요. 당연히 이 밑에 쪽으로는 원나라에 끝까지 저항하던 베트남을 다시 한번 점령하지. 베트남은 맨날 동네 북이야. 맨날 점령한대요. 자, 그래서 근데 참고로 베트남은 단 한 번도 완전히 정복당한 적이 없어. 베트남 역사상 단 한 번도 외적에게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점령까진 당했지만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스스로 되게 강해요. 심지어 베트남은 1963년부터 있었던 월남전, 미국과의 전쟁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겨냈지. 미국이 항복하고 포기하고 나가버렸으니까. 되게 독특한 나라야. 공부해보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베이징으로 수도 옮기고요. 몽골을 공격해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몰아내버리고 이 원나라가 얘들아 여기 있던 원나라가 위쪽 북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북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북원. 송나라가 내려가서 남송이라고 하듯이.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베트남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엄청 큰 수도, 성을 쌓아요. 그 성이 오늘날 유명한 무슨 성이야? 자금성이야. 이거 겁나 크대요. 나 안 가봤어. 나중에 꼭 가볼 거야. 자금성이라는 엄청나게 큰 성을 쌓고요. 근데 이 성을 쌓을 때쯤 되면은 이미 베트남은 다 끝났고요. 몽골도 더 이상 명나라의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위로 올라간 상태거든. 이제 또 이 치적을 널리 홍보하고 싶은 거야. 옛날 마치 진시황이 여러 곳을 돌면서 가마타고 돌면서 낭야 대각석을 세웠듯이. 근데 이 명나라 영락제는 직접 가는 건 또 귀찮고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낼까? 정화라는 인물을 배를 태워 보내요. 그래서 정화에게 너 멀리 가서 저기 우리를 잘 모를 나라나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봤을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알리고 우리나라와 무엇의 질서를 같이 하도록 권유하고 와라. 조공책봉의 질서를 같이 하도록 권유하고 와라. 마치 옛날 한나라 때 장건을 파견했던 것처럼 비슷한 거야. 물론 목적이 달라져. 장건은 동맹국을 얻는 거였고 이 명나라의 정화는 동맹국은 필요 없어. 이미 우린 짱이거든. 대신 저기 멀리에 우리나라를 아직 잘 모를 나라들에게 가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선물을 주고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를 널리 확대하기 위한 게 정화라는 사람을 항해시킨 거였어. 학습지 여러분들 동그라미 13번 나와요. 여기에. 이거 보면은 여기 명나라에 출발해서 정화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 막 여기 인도도 넘어가고 여기 호르무즈 여기 오늘날 이란 쪽이에요. 페르시아 쪽. 막 여기 지나가고 여기 막 여기 어디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쪽까지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 지도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이거 정말 잘 나오는 지도야. 이거 아닌데. 자, 그래서 조공책봉 질서의 확대를 이 명나라 영락제 때 시도해낸다. 하지만 명나라도 점점 위기를 겪는 시기가 오겠죠. 자, 마지막 명나라 위기 보고 이 중국 명나라 쪽까지 끝낼게요. 자, 오이라트의 에센과의 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오이라트는 부족 이름이고요. 오이라트라는 부족의 에센이라는 왕이에요. 왕. 쉽게 얘기해서 오이라트라는 부족의 왕 에센과의 전쟁에서
이 명나라의 황제가 또 포로로 잡혀요. 옛날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그 정강의 변으로 잡혔듯이 그거 정강의 변이라고 하잖아.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토목보의 변이라고 해요. 토목보가 그 왕이 포로로 잡혔던 그 장소의 이름이거든. 그래서 토목보의 변이라고 불러서 위기를 겪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하긴 하거든. 근데 그 내용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해줄게요. 어쨌든 명나라가 조공책봉 질서를 확대시킨 다음에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 위기를 1449년도, 이거 연도 외워두세요. 1449년도에 겪고요. 그 이후가 되면은 명나라가 이 위기를 겪은 뒤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점점 쇠락하거든. 아직 멸망당하려면 멀었긴 했어. 근데 점점 쇠락하면서 명나라 주변에서 조공책봉 관계 질서를 유지했던 여러 민족들이 명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해. 북쪽에서 여기 지금 여기 이 지도 보면은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화살표 있잖아.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내려오고요. 여기 동쪽 남쪽에서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오거든. 바닷가로. 와,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있어. 이거 나중에 해줄게요. 지금은 그냥 그 현상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 이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하고요.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쳐들어온다 라고 해서 이 16세기 이후의 명나라의 상태를 네 글자 뭐라고 부른다? 북로남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북로남외 현상. 북쪽에서는 이민족들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써있죠? 유목민과 왜구의 침입이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북로남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나라가 슬슬 쇠퇴해갑니다. 이 북로남외 현상이 심해지다가 명나라가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다음 학습지 13번에 보면 나오겠지만 임진왜란이야. 우리나라 일본이랑 전쟁한 거. 그때 명나라가 지원해주거든. 그때 너무 큰 힘을 소모해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 아까 얘기했던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 넘어갈 때쯤, 그리고 명나라가 등장해서 이제 조공책봉 질서를 확대할 때쯤 그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보면은 오늘 수업 끝납니다. 자, 조선과의 관계 첫 번째 볼 거고요. 그 다음 베트남과의 관계 두 번째 볼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류쿠라는 지역과의 관계를 보고 끝내면 돼요. 조선과의 관계, 일단 명나라가 등장하고 난 뒤에도 원나라가 존재는 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 권문 세족들에 의해서 원나라의 어떤 약간 반식민지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반원자주 개혁을 실시하죠. 누가? 공민왕이. 그러다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는 등의 활약도 해요. 여기 지도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5번 나와. 여기에 자, 이 위쪽으로 막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 수복하고 막 영토 확장하고 그런 내용 나올 거야. 자, 지도 받으시고, 그 다음 뭐 요동정벌도 시도합니다. 최영 때. 그래서 최영이 자기가 안 가고 누굴 시켜? 이성계한테 네가 가라 라고 해서 요동정벌 시키잖아. 근데 이성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데 해서 결국 돌아오죠. 위화도 배군. 그러고 난 뒤에 이성계는 명나라에게 뭐 쉽게 얘기해서 충성을 다하는 정책을 펼치고요. 결국 그 이성계가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는 명나라와 무슨 관계를 수립한다?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해서 조선이 명나라에 여러 조공들을 하면요, 명나라가 조선을 자신의 제후국으로 책봉하는 이런 관계가 형립됩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뭐가? 평화가 주어지게 되지. 평화. 이거 우리 배웠어요. 조공책봉 관계는 다른 말로 실질적 이렇게 쓸게요.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 관계고요. 그리고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자기들을 황제의 나라, 왕의 나라라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명분을 중시하고 형식을 중요했던 외교 관계지. 서로 윈윈이죠. 윈윈 관계죠. 윈윈 관계. 이게 조선과 명나라의 조공책봉 관계. 자, 그 다음 베트남 봅시다. 아까 원나라 때 베트남은 쩐왕조였잖아. 그런 식으로 그냥 어차피 베트남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발달해 갔는지는 안 할 거야.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원나라 때는 원쩐. 명나라 때는 레왕조예요. 명레. 원쩐, 명레. 라고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빨리 끝내자. 자, 그래서 레왕조 때는 아까 얘기했던 영락제 침략으로 점령을 당하긴 합니다. 아까 여기 나와있잖아. 베트남 점령된다고 나와있잖아. 그죠? 근데 이때 등장하는 영웅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레이. 뭐야. 레러이. 사람 이름이야. 이게 성이고요. 이게 이름이에요. 권민욱 같은 거예요. 레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얘가 약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엄청 열심히 싸워서 막 격장사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면 안 된다. 군인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막 이 성토하는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명나라에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명을 결국 어떻게 물리쳐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까 쩐흥다오처럼 이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영웅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고요. 이 시기에 베트남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역사책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자들이 엄청 발달합니다. 그 문자 이름이 뭐야? 쯔놈 문자야. 그리고 이 쯔놈 문자로 쓴 책을 뭐라고 부른다? 쯔놈 문학이라고 불러요. 쯔놈 문학.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명나라 때 베트남의 상태는 레왕조 때였다. 점령당했으나 레러이의 활약으로 격퇴했다. 이 시기에는 쯔놈 문자와 쯔놈 문학이 유행했다. 그리고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니 당연히 명나라의 사상이었던 이 성리학을 베트남에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겠죠.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류쿠. 자, 지도부터 볼게요. 류쿠는 여기 있어요. 이거 확대되나?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15번 보면은 요 지역이 류쿠지역이거든요. 요 지역 이렇게 지금 이게 이게 여기 섬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 섬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은 거거든요. 여기 중국이고 여기가 대만이고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가 지금 한국이야. 요쯤 사이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옆에 지도도 똑같은 건데 여기가 류쿠예요. 여기가 류쿠. 이 류쿠를 중심으로 선들이 막 뻗어나갔잖아. 다 뭐 하는 거야? 이 류쿠를 중심으로 다 교역하는 거야. 교역. 바닷무역, 바닷길로. 이 류쿠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무역들이 이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류쿠라는 곳이 원래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왕국이었다가 나중에 누구에 복속돼요? 일본에게 복속됩니다. 나중에 일본 땅이 돼요. 그래서 일본 땅이 된 뒤에 류쿠의 이름이 바뀌지. 뭘로? 오키나와로 바뀌어요. 나중에 오늘날 오키나와라고 하죠. 일본 땅 중에 거기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류쿠야. 그래서 잠깐만입니다. 자, 이 류쿠라는 지역은 중산 왕조와 북산 왕조와 남산 왕조가 동시에 발생해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그 지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안 나오나? 여기 없네. 자, 다시 넘어가서 류쿠라는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가운데 당연히 중산이겠죠. 중산 지역. 그 위에가 북산 지역, 밑에가 남산 지역, 이런 식으로 서로 영토를 나눠가지고 막 경쟁하다가 결국 이 중산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됩니다. 이 중산 지역을 중심으로 남산과 북산을 다 합류하고 나서 류쿠 왕국을 만들어요. 류쿠 왕국을 만들고 이 류쿠 왕국이 아까 지도 보면은 여기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국 있고 여기에 대만 있고 여기 류쿠 있고 여기 일본 있단 말이야. 이 상태야. 그래서 여기 이 류쿠만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류쿠거든. 그래서 이 류쿠에서 중국 여러 지역에서 나는 물건들을 류쿠에서 옮긴 다음에 여기서 우리나라로 옮기기도 하고 일본으로 옮기기도 해요. 이거 무슨 무역이네? 중개무역이네. 중개무역.
중개무역으로 성장합니다. 어느 나라 사이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아직은 일본 땅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류쿠가 중선왕조가 통일시킨 이 독립왕국으로서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 모아요. 쌤, 근데 왜 명나라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바로 일본 돈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보냈죠? 오늘 안 배웠는데 나중에 명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할 거거든. 그때 류쿠 왕국이 왜 이 나라들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할게요. 명나라는 참고로 바닷문을 다 막아버렸거든. 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여기 15번 동그라미 여러분들 슈리성이라는 성이 있고 만국 진량 지종이라는 유물이 류쿠 왕국에 있는데 요거예요. 요게 슈리성이고 요게 만국 진량 지종이라는 종이거든. 이게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 지도랑 슈리성이랑 만국 진량 지종 사진 보여주고 이 유물과 관련된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름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슈리성이 저 성이었지, 만국 진량 지종이 저 모양이었지 라는 지도랑 그림과 함께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여기에 가끔 이렇게 가라고 해서 가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뭐 슈리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지도 자체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원나라와 명나라 때 일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마지막 파트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습지 전체로 치면은 요 부분이거든. 다 끝났어 얘들아. 1번만 기다려. 요 부분이거든요. 요거 안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에 오잖아. 수요일날 등교하면은 이거 할게요. 헤이안 시대부터 저기 에도막부 시대까지 일본사가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거 직접 강의해 줄게요. 여기는 일단 패스. 빈칸만 채울까? 빈칸만 채울까? 아니야. 빈칸 나중에 채우자. 자, 수고했어. 여기는 나중에 해놓고 빈칸 채우는 거 영상 이거로 찍어서 다시 올려줄게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것만 해도 벌써 30분 다 돼가네. 미안. 안녕.